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정민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민욱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최근 과식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소화계통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6년 위염 환자는 537만 명, 위궤양 환자는 101만 명에 달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 질환에 시달리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위 질환 중에 위궤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위궤양입니다. 흔한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병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오늘 주제인 위궤양 외에도 많은 병이 생길 수 있죠. 위는 입으로 씹어서 넘긴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 보관되게 되는 장기이면서 강력한 위산과 소화액이 분비되어 살균 작용과 소화작용을 하는 상부 소화장기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 위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 위염, 위궤양 등의 염증성 질환과 위용종, 위암 등의 종양성 질환이 있고 그 외에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기능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 또 종양성 질환, 기능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궤양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위궤양이란 위의 점막이 마치 삽으로 땅을 팠을 때처럼 패인 것을 말하며 이때 점막 하층까지 패이게 되면 궤양이라고 합니다. 궤양은 식도와 대장 등 다른 소화위장관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위와 십이지장에 많이 발생합니다. 네, 365일 속이 쓰린 한국인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국내 사람들에게 위장 질환이 흔한데요. 위궤양도 걸린 분들이 많나요? 세계적으로 소화성 궤양의 유병률은 0.1%에서 0.2%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궤양의 유병률은 3.3% 정도로 보고되어 한국인에게서 더 흔한 것으로 보이며 여자보다 남자에서 그리고 고령 환자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 위궤양의 발생 원인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발생을 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크게 헬리코박터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있으며 그 외에 나쁜 생활습관 등도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대해 알려드리면 헬리코박터균은 위의 점막 표면에 살고 있는 세균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위산이 배출되고 있는 위에 세균이 살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1983년 호주의 닥터 워렌이라는 병리학자와 닥터 마셜이라는 내과 전공의에 의해 헬리코박터균이 배양되면서 이 세균의 실체가 확인되어 이것이 고질적인 위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네, 위궤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위궤양 환자 중 어느 정도가 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나요? 위궤양 환자 중 약 82.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인구는 16세 이상에서 1998년에는 66.9%, 2005년에는 59.6%로 약간 감소한 듯 하지만 위궤양의 호발 연령인 4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60% 이상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인구의 15% 정도만이 소화성 궤양, 위암, 심한 위염 등의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 즉 제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선별이 필요합니다. 제균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라별로 다른 건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제균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에 대해서 치료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꼭 옳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적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대부분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헬리코박터균 감염 유병률이 50%를 넘게 높은 국가에서는 항생제 내성의 문제, 또 국가 의료비 예산의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선별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위암 환자, 말트림프종 환자, 일부 혈액질환 환자에 있어서 제균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치료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균 치료를 하게 되면 헬리코박터균은 재발하지 않나요?
재발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이나 음식을 통해 재감염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를 하고 나서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진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 본 결과 약 3년 후에 재발률이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모든 종류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그 위험도는 복용량에 비례하고 위궤양은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10배에서 높게는 20배가량 높습니다. 병 때문에 처방을 받을 텐데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어떤 병 때문에 먹게 되는 거죠? 흔하게는 두통이나 감기 같은 경증의 질환에서 짧은 기간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궤양 발생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경우는 노인분들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스피린 같은 계열의 약물도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간 처방받는 경우가 있어 속쓰림 증상이나 복통이 있을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네.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는 영향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 위궤양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음주, 스트레스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도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는 위궤양이 잘 발생하고 치유가 잘 되지 않으며 재발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위궤양 출혈이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궤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한국인들이 워낙 위장 질환에 잘 노출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병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위염, 위궤양, 위암인데요. 세 가지 병이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위염과 위궤양은 어떤가요? 일반적인 무증상의 만성위염 또는 단순 미란성 위염의 경우 그 단독만으로 위궤양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할 경우 그 외 앞서 언급한 나쁜 생활 습관이 겹쳐져 위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 위염이나 위궤양을 위암의 전구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궤양을 방치할 경우에 위암이 될 수도 있나요? 위궤양 환자에서 위암이 위궤양과 별개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궤양이 오래되어서 결국 위암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위암과 양성 위궤양은 별개의 질환이지만 가끔 위암이 양성 위궤양 모양을 띠고 있어서 혼동을 주었고 조직검사로는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조직검사를 반복하여 위암세포가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고자 위궤양 환자에서는 반드시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하고 적절한 궤양 치료를 한 후 다시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여 위궤양 반응, 상처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궤양인데 난치성 궤양으로 앓다가 그곳에서 위암세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단순 위염이 위궤양으로 발전하거나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위궤양으로 돌아가 볼게요. 증상은 어떤 게 있죠?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등의 소화성 궤양들은 공통적으로 공복 시 타는 듯한 명치의 통증 또는 불편감이며 환자의 60에서 80%에서 발생합니다. 십이지장 궤양에서는 음식물에 의해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이 관찰될 수 있으나 위궤양의 경우에는 공복 시 통증이 식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양상이 보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밤에 더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위산의 분비가 제일 많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야간에 증상이 심해져서 잠을 깨는 경우가 많고 제산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쉽게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심한 통증은 대개의 경우 일시적이며 동반되는 복부 불편감이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또 그 외에도 체중 감소, 오심, 구토, 조기 포만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경련도 위궤양의 증상인가요? 위경련이라고 말하는 질환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지만 급성 위염이나 식중독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러한 급성 위염이나 식중독은 위궤양과는 별개의 질환이지만 환자분들이 모호하게 상복부 통증을 위경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위궤양의 증상으로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워낙 위 관련 질환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궤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명치 끝에서 배꼽 사이에 2에서 10cm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에서 통증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궤양통은 내장의 통증으로서 복막이나 피부에 분포하는 신경과 다르게 분포하여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간혹 명치의 앞쪽 또는 가운데 흉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해서 협심증 또는 역류성 식도염과 감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검사가 있나요? 통증의 양상이나 정도를 보고 위궤양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위궤양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궤양 외에도 상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십이지장궤양 또는 급성 위염 등을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위궤양으로 진단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위궤양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인가요? 우리 위 점막은 우리 신체 부위 중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작은 위궤양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 또는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검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자주 나타날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위궤양의 치료 목표는 궤양에 의한 복통,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없애고 궤양을 치유함으로써 궤양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위궤양의 치료는 천공, 장폐쇄, 출혈 등의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요법이 우선시되며 동시에 궤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의 복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조절해야 합니다. 위궤양 치료 약제로는 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H2 수용체 기량체 같은 유산분비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며 그 외에 제산제도 병용하게 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같은 위산 억제제를 근간으로 하여 약물 치료는 대략 4주에서 8주 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궤양 진단 시에 위궤양의 중요 원인인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면 위궤양 치료 이후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가 위궤양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됩니다. 합병증 이야기도 하셨는데 합병증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소아성 궤양 환자의 15에서 20%에서 발생 가능하며 고령 환자에서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출혈 합병증은 흔한 편입니다. 증상으로는 흑색변을 보는 경우이고 심한 경우 토요를 하는 경우도 있어 흑색변 등의 증상이 있어 궤양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공 합병증은 소아성 궤양 환자의 2에서 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궤양보다는 십이장 궤양에서 더 흔한 편입니다. 또 반복적인 궤양의 악화, 호전으로 인해 위 일부분에 협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복적인 궤양으로 인해 염증, 부종, 섬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심, 구토, 식후 조기 폐만감, 체중 감소 등의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수술도 필요한가요? 천공, 출혈, 협착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아성 궤양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되어 합병증으로 가는 경우가 적어짐으로써 위궤양에 대한 수술 치료는 과거보다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또 위염과 위궤양은 고질적인 병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위궤양의 경우 원인이 대체로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궤양의 악화 원인이 될 만한 약물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제 조절 또는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법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위궤양이 있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조직검사나 내시경을 받아야 할까요? 위궤양의 경우 양성 위궤양과 악성 궤양, 즉 위암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즉 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이 발견되면 조직검사 생검을 통해 병리조직 소견으로
위암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하고 궤양 치료 후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치유된 궤양 반응에서 다시 조직 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궤양이 완전히 치료가 된 이후로도 증상이 없더라도 위 점막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여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위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40대 이상은 필수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처럼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성인에 있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만 40세 이상에서는 국가검진에서 위암검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술을 통해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진을 권하는데요. 국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검사가 나오니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조기 발견과 예방이니까요. 반드시 검사를 생활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식의 경우 맵고 짠 음식은 되도록 줄이는 것이 탄 음식과 가공 육류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등을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음이나 흡연, 비만인 경우에도 위에 좋지 않으니 술을 줄이시고 담배 끊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진단받은 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검진 위내시경을 받아서 조기의 질환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방법들입니다.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정민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